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4장 인체구조 및 대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앞부분은요, 크게 중요한 게 별로 없습니다. 가볍게 읽고 지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이쪽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전부 다 한 번씩 읽어보시는 정도로 지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청각기관의 구조, 그죠? 이쪽도 크게 많이 출제는 안 되니까요. 가볍게 지나가시고요. 유해물질의 대사 및 축적, 그죠? 앞에서 우리가 유해물질이 인체로 흡수되는 경로는 대부분 호흡기, 소화기, 피부 접촉에 의해서 흡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흡수된 물질이 생체 막을 투과해서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자, 이렇게 생체막에서 물질을 수송하는 방법은 단순 확산, 촉진 확산, 이렇게 확산, 수동 수송, 세 가지가 다 확산이에요. 그죠? 능동 수송, 음세포나 토세포 작용에 의해서 생체막에서 물질을 수송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크게 자주는 안 나오니까요.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해물질의 흡수, 운반, 대사 작용, 그죠? 체내로 흡수된 유해물질은 혈액을 통해서 신체 각 부위 조직으로 운반이 됩니다. 지용성이죠. 기름이 있는 지용성 물질은 생체막 투과가 어렵습니다. 그 작용 부위가 제한적이 됩니다. 유해물질은 대부분 간에서 대사가 되고요. 대사작용에 의해서 유해물질의 독성이 감소가 됩니다. 감소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증가되기도 합니다. 유해화학 물질이 체내 내에서 해독되는 경우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 그러니까 유해물질을 해독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은 바로 효소가 됩니다. 흡수된 유해물질은 수용성으로 대사가 됩니다. 수용성이 되어야 이제 몸 안으로 잘 흡수가 된다, 그죠? 유해물질의 분포량은 혈중 농도에 대한 투여량으로 산출합니다. 유해물질의 혈장 농도가 50%로 감소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합니다. 피 속에서 유해물질의 농도가 반으로 주는 시간, 반으로 감소되는 기간, 반감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뭐 이런 부분도 크게 어렵진 않죠. 흡수에서 배설까지 과정도 가볍게 한번 읽고 지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학 반응의 용량 반응이다, 그죠? 흡수된 화학 반응의 양에 따라서 인체에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는가라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용어들 한번 보고 지나가 주시고요. 자, 이것도 자주 출제되진 않고 한 번씩 출제가 되니까 파란색 글자 위주로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해도 평가인데요. 이거는 법에 있는 내용이라서 실기에 간혹 출제가 되니까 용어 어떤 뜻인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위해도 평가는 위해성에 대한 평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해도, 다시 말하면 리스크인데요. 유해물질의 특정 농도나 용량에 노출된 개인 혹은 집단에게 유해한 결과가 발생할 확률을 위해도다라고 합니다. 자, OECD 기준으로 위해도는 유해성, 얼마만큼 유해성이 큰가? 노출량, 얼마만큼의 양에 노출될 수 있는가? 이 두 개를 곱했는 걸 위해도라고 합니다. 위해도 평가라는 건 유해물질 노출로 나타나게 되는 건강 유해 가능성을 평가하는 프로세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기 기출되었는데요. 위해도 평가의 단계 한번 볼게요. 위해도 평가, 최근에는 위해도 평가라는 용어를 써요. 근데 과거에는 유해 위험성 평가다라고 나왔어요. 이제 노동부 고시에서 이제 용어가 조금 변경된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같은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해도 평가를 할 때는요. 첫 번째, 유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 물질의 유해성이 어떤 게 있는가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노출량 반응을 평가합니다. 얼마만큼 노출되었을 때 노출되는 양에 따라 어떠한 신체 반응이 일어나는가 요거를 평가를 하고요. 실제 작업장에서 얼마나 노출되었는가를 평가하고요. 노출에 따른 위해도를 결정합니다. 그죠? 그래서 위해도 평가는 일단 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합니다. 자, 양에 따라 몸에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는가 노출량과 반응을 평가하고요. 작업장에서 얼마만큼 노출되었나 노출을 평가하고 위해도를 결정하는 단계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유해물질 방어 기전인데요. 유해물질이 몸에 들어오면 몸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독성물질의 생체 변환, 유해물질을 해독하기 위한 작용을 몸이 한다라는 거다. 그죠? 생체 변환의 기전은 기존의 화합물보다 인체에서 제거하기 쉬운 대사물질로 변화시키는 것을 생체 변환이다라고 합니다. 몸에 독성물질이 들어오면 요거를 제거하기 쉬운 대사물질로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그죠? 생체 내 변화는 독성물질이나 약물의 제거에 대한 첫 번째 기전이에요. 이 독성물질이나 약물을 제거하기 전에 일단 변환이 되어야 이게 제거가 된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기전이 바로 생체 내 변환이다라는 겁니다. 이 생체 내 변환은 일상 반응과 이상 반응으로 구분됩니다. 일상 반응은 산화나 환원, 가수분해 등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상 반응은 산화, 환원, 가수분해를 이미 거쳤다. 그죠? 일상 반응을 거친 물질을 더욱 수용성으로 만드는 포화 반응입니다. 수용성이 되어야 이제 몸 안에서 제거가 쉬운 단계로 바뀌게 된다라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생체 변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이런 건 스스로 한번 봐주시고요. 자, 5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죠? 생물학적 모니터링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실기까지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생물학적 모니터링이 무엇인가 정의를 보겠습니다. 근로자의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 정도를 소변이죠. 근로자의 소변 속에서 남농도를 측정해 본다 이런 거 그죠? 호기 그죠? 자, 그 다음에 혈액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호기라는 건 이제 호흡하는 거죠. 그죠? 우리 호기를 측정하고요. 소변과 호기와 혈액 중에서 그 물질이나 대사 산물을 측정해요. 그래서 이 물질에 이 근로자는 얼마나 노출되었구나 요거를 측정하는 것을 생물학적 모니터링이다 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근로자의 생체 시료로부터 유해물질의 대사 산물, 유해물질 자체, 생화학적인 변화 산물을 분석을 합니다. 생체 시료는 요 세 가지죠. 소변이나 호기나 혈액을 분석을 해서 그 어떠한 유해물질의 대사 산물이나 그 유해물질 자체나 그 유해물질이 만들어낸 생화학적 변화 산물을 분석을 해서 유해물질의 체내 흡수 정도, 건강 영양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게 생물학적 모니터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생물학적 노출 지수 또는 폭로 지수라고 해도 되고요. BEI라고 합니다. 자, 생물학적 모니터링을 하기 위하여 지금 세 가지 이용한다 그랬죠? 혈액하고요, 소변하고요, 호기 또는 모발 등 생체 시료로부터 유해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량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게 BEI, 생물학적 노출 지수가 되겠습니다. 유해물질의 대사 산물이나 유해물질 자체나 생화학적 변화 등을 총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재 용량이다 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내재 용량이다 라는 건 최근에 흡수된 화학물질의 양을 뜻합니다. 또는 과거 수개월 동안 흡수된 화학물질의 양을 뜻하고요. 또는 체내 주요 조직이나 부위의 작용과 결합한 화학물질의 양을 뜻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내재된 용량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죠? 최근에 흡수된 화학물질의 양, 과거 수개월 동안 흡수된 화학물질의 양, 체내 주요 조직이나 부위의 작용과 결합한 화학물질의 양을 내재 용량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생물학적 모니터링의 목적과 필요성입니다. 그죠? 요거는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생물학적 결정인자에서 생물학적 모니터링의 생물학적인 결정인자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근로자의 체액에서 화학물질이나 대사산물,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가 우리 체액에서 그저 침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생물학적 모니터링에서
생물학적인 결정을 하기 위한 주요 인자는 근로자 체액에서 제출한 화학물질이나 대사산물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조직에 작용하는 화학물질의 양입니다. 표적 분자의 실제 활성인 화학물질인데요. 이 근로자의 조직에 어떻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양이 얼만가, 그죠? 그걸 아까 모발이나 혹이나 소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아내는 거죠. 건강상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 조직이에요. 자, 요거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렇게 근로자 체액에서 화학물질이나 대사산물을 어느 정도 채취한다는 그쵸? 수집을 하고요. 조직에 작용하는 화학물질의 양을 요런 걸 이제 수집통에서 알아냈잖아요. 그거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현재 체액이나 조직에 작용하는 화학물질의 양이 건강상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 조직하고 비교했을 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그죠? 그래서 생물학적 모니터링에서 생물학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인자는 체액에서의 화학물질이나 대사산물, 조직에 작용하는 화학물질의 양, 그죠? 근로자 체액에서 대사산물을 꺼냈거든요. 이거를 조직에 작용하는 화학물질의 양하고 건강상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 조직이나 부위, 요거를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생물학적 모니터링 결과가 어떠하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다, 그죠? 생물학적 모니터링에서 생물학적 결정인자는 근로자 체액의 화학물질이나 대사산물이고요. 조직에 작용하는 화학물질의 양, 이 정도의 양이면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양하고요. 요거하고 비교하기 위하여 건강상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 조직이나 부위. 자, 이만큼은 들어갔지만 건강에 아무 영향이 없다. 이만큼 들어가면 조직에 작용한다. 요거를 비교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넘어가겠습니다. 생물학적 모니터링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생물학적 모니터링, 생물학적 노출 지수 BEI다, 그죠? 자, 화학물질이 건강상 영향을 나타내는 조직이나 부위에 결합된 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생물학적 모니터링을 통해서 건강에 영향을 나타내는 조직이나 부위에 화학물질이 얼마나 결합되었나를 나타낸다라는 거고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바람직하지 않은 노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죠. 그죠? 자, 개인의 작업 특성, 습관에 따른 노출의 차이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근로자인데요. 같은 작업 환경에 노출되었는데 유독이 이 작업자만 유해하다, 유해성이 크다, 또는 뭐 양이 많다, 이런 건 개인의 작업 특성이나 습관 때문의 영향으로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요. 개인의 작업 특성, 습관에 따른 노출의 차이도 평가할 수가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시료는 개인 시료다, 그죠? 소변, 호기, 혈액 등이 주로 이용이 됩니다. 유기용제 노출을 평가할 때는 소변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혈액에서 휘발성 물질의 생물학적 노출 지수는 혈액은 정맥 중의 농도입니다. 그죠? 동맥이 아니라 정맥을 이용한다. 기억하시고요. 배출이 빠르고 반감기가 5분 이내 물질에 대해서는 시료 채취 시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료로는 소변과 호기와 혈액을 많이 쓴다. 요 세 가지는 암기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호흡기계 및 피부 흡수, 소화기계를 통한 유해인자의 종합적인 흡수 정도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노출량과 과거로부터 축적된 노출량을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거죠. 직접적이다 아니다. 직접적은 아니에요. 직접적이라는 건 직접 꺼내봐야 하는 건데요. 이렇게 소변이나 혹이나 혈액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최근 노출량, 과거 축적된 노출량을 알아내는 것이죠. 건강상의 위험은 생물학적 검체에서 물질별 결정인자를 생물학적 노출 지수와 비교하여 평가하고요. 결정인자는 공기 중에서 흡수된 화학물질에 의하여 생긴
가역적인 생화학적 변화다. 그죠? 가역적이다라는 건 돌아갈 수 있는 변화다. 그죠? 생물학적 모니터링에는 노출에 대한 모니터링하고요. 건강상의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나눌 수 있어요. 얼마만큼 노출되었나를 모니터링할 수도 있고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 이걸 모니터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노출 기준 값을 넘는다고 하여 반드시 건강장애가 있다 아니다? 앞에서도 나왔죠? 노출 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장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출 기준 이하라고 해서 모두가 건강하다 아니다. 모두가 건강장애, 이 노출 기준값 이하라고 해서 모두가 건강한 건 아니죠. 건강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직업성 질환 여부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측정 결과 해석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작업 환경 측정에서 설정한 공기 중에 허용 기준 TLV보다 훨씬 적은 생물학적 노출 지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물학적 노출 지수의 종류는 조금 이따 우리가 암기할 건데요. 이게 작업장에서 정한 TLV는 물질마다 TLV가 대부분 있죠. 그래서 TLV가 훨씬 많고요. 생물학적인 노출 지수는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의 생체 시료로부터 정해야 되니까 이게 훨씬 적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생물학적 시료를 분석하는 것은 작업 환경 측정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렵죠. 그죠? 당연하죠. 사람으로부터 시료를 측정하는 게 작업 환경을 측정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잖아요. 그래서 측정 결과 해석이 복잡하고 어렵다. 그죠? 자, 생물학적 모니터링의 장단점 요거 스스로 한번 체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물학적 노출 지수를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물학적 감시 기준으로 사용되는 노출 기준이며 생물학적 모니터링의 기준값으로 사용됩니다. 자, 두 번째, 일주일은 주 5일이죠. 하루는 8시간 기준입니다. 그죠? 허용 농도에 해당하는 농도에 노출되었을 때의 농도예요. 이게 기준입니다. 작업 시간이 증가 시에는 노출 지수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위험하거나 위험하지 않은 물질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죠? 환경 오염에 대한 노출을 결정합니까? 아니죠. 이용해서 안 되고요. 직업병이나 중독 정도를 평가하는데 이용해야 됩니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주 5일, 1일 8시간 기준으로 해야 되고요. 위험이나 위험하지 않은 물질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거 아닙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노출을 결정하는 데 이용해서 안 되고요. 직업병이나 중독 정도를 평가하는 데도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요 용어는 그냥 한번 보고 지나가셔도 되고요. 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생체 시료별 특징이다. 그죠? 소변과 혈액과 호기가 가지는 특징인데요. 자, 소변은 비파괴적으로 시료 채취가 가능해요. 그대로 소변 검사 우리 병원 가면 많이 하죠. 많은 양의 시료 확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료 채취 과정에서 오염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불규칙한 소변 배설량으로 농도 보정이 필요하고요. 채취 시료는 신속하게 검사해야지 오염을 줄일 수 있겠죠. 두 번째 혈액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시료 채취 과정에서 소변보다는 오염될 가능성이 적은 게 혈액이에요. 그래서 소변이 가장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되고요. 자, 뭐를 기준으로 한다? 정맥이다 그랬죠? 정맥혈을 기준으로 합니다. 동맥혈에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호기죠. 폐포 공기가 혼합된 호기 시료에서 측정합니다. 근로자가 들이마시고요. 내쉬는 거죠. 그죠? 이때 폐포 공기가 혼합된 호기 시료에서 측정하고요. 노출 전후의 시료를 채취하고 수증기에 의한 수분 응축의 영향을 고려하고요. 방광기가 짧으므로 노출 직후에 채취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암기가 힘든 게 이겁니다. 화학물질의 생물학적 노출 지표 물질. 물론 이것보다 훨씬 더 많겠지만요. 자, 그래서 자주 나오는 내용 위주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게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암기법을 먼저 한번 볼게요. 제가 적어놓고 암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좀 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걸 적어놨나 싶지만 이렇게 외우니까 암기가 잘 되었습니다. 마뇨산이거든요. 마뇨산은 제가 마녀라고 했습니다. 마녀. 톨루에는 털이라고 했어요. 벤제는 페놀.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마녀털에 페놀. 마녀털에 페놀 냄새가 배었다 하잖아요. 냄새가 배었다. 그래서 벤이라고 했습니다. 마녀털에 페놀 기억하시고요. 메틸마녀는 메틸마뇨산을 메틸마녀라고 했습니다. 크실레는 크시더니. 자, 메틸마녀가 자랐다, 컸다. 그죠? 이렇게 하잖아요. 메틸마녀 크시더니. 아이를 배웠다 하잖아요. 그죠? 메틸마녀의 종류가 많은데요. 니트로벤, 메타헤모. 메타헤모는 니트로를 배웠습니다. 아기 이름이 니트로다. 그죠? 니트로벤, 메타헤모. 스틸이 애기 이름이에요. 스틸벤, 만델린. 에틸벤, 만델린. 그죠? 그러니까 만델린은 스틸도 배고 에틸도 배웠다. 그죠? 스틸벤, 만델린, 에틸벤, 만델린. 그 다음에 TTCA는 이황화를 탔어요. 이황화 위에 올라탔다 할 때 이황화탄 TTCA, 일산화탄 헤모글로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자, 요거부터 다시 보고 앞으로 돌아갈게요. 마녀털의 벤페놀. 그죠? 메틸마녀 크시더니 니트로벤 메타헤모, 스틸벤 만델린, 에틸벤 만델린, 그 다음에 탔다 그죠? 이황화탄 TTCA, 일산화탄 헤모글로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에틸벤은요, 니트로벤은 니트로벤젠입니다. 메타헤모는 메타헤모글로빈이고요. 스틸벤은 스티렌, 그 다음에 에틸벤은 에틸벤젠, 이황화탄은 이황화탄소, 일산화탄은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는 카르복시 헤모글로빈을 뜻합니다. 자꾸 보면서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자, 하나하나 해볼게요. 자, 처음에 마녀털의 벤페놀 그랬잖아요. 그죠? 마뇨산입니다. 마뇨산은요. 털의 마녀털이었죠. 톨루엔입니다. 그래서 톨루엔의 노출 지표 물질은 마뇨산인데요. 혈액이나 호흡기의 톨루엔은 톨루엔을 그대로 써도 되고요. 소변 중에 마뇨산 사용하면 된다. 톨루엔은 동일하기 때문에 뺐고요. 마녀털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벤페놀 그랬잖아요. 벤젠입니다. 그죠? 소변 중에 페놀, 소변 중 뮤코닉산이 노출 지표 물질로 사용됩니다. 마녀털의 벤페놀 그랬다. 그죠? 메틸마뇨 그랬잖아요. 메틸마뇨산은 크시더니 할 때 크실렌이다. 그죠? 크실렌의 대사산물은 메틸마뇨산이다. 그죠? 자, 니트로벤 메타헤모 했습니다. 니트로벤젠은 혈중의 메타헤모글로빈이 되겠습니다. 에틸벤 만델린 했거든요. 에틸벤젠은 소변 중에 만델린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황화탄 TTCA 했거든요. 이황화탄소는 소변 중에 TTCA이고요. 소변 중에 이황화탄소는 동일하기 때문에 TTCA만 암기했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메탄올이죠. 암기를 안 한 건 소변 중 메탄올 동일합니다. 노르말 헥산이다. 그죠? 노르말 헥산은 N헥산이라고 하거든요. 소변 중에서 똑같죠? 노르말 헥산 또는 2.5 헥산디온 사용됩니다. 요거는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아세톤은 소변 중에 아세톤 동일하다. 그죠? 납입니다. 혈중의 납, 소변 중 납. 아까 앞에서 납의 검사 나왔잖아요. 그죠? 카드뮴이죠. 혈중의 카드뮴, 소변 중 카드뮴 동일합니다. 자, 일산화탄소입니다. 그죠? 자, 일산화탄소는 호기 중에서 일산화탄소, 혈 중에서 카르복시 헤모글로빈. 그죠? 자, 그 다음에 스티렌이다. 그죠? 자, 스티렌은 소변 중에 만델린산입니다. 스티렌은 소변 중 만델린산. 그죠? 클로로에틸렌은 소변 중에 트리클로로초산이에요. 근데 요거는 잘 안 나와서 제가 뺐긴 했는데요. 따로 봐주시고요.
트리클로로에탄이다. 그죠? 트리클로로초산이 되겠습니다. 3염화 초산 동일합니다. 4염화 에틸렌이죠. 트리클로로초산 동일하죠. 그죠? 자, 또는 요중 3염화 에탄올이고요. 요거는 자주 출제가 안 되어서 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메틸포름아미드. 역시나 소변 중에 메틸포름아미드가 되겠습니다. 트리클로로에틸렌, 그죠? 소변 중 트리클로로초산, 트리클로로에탄올, 을 이용합니다. 요거 똑같다, 그죠? 수은이죠. 혈중의 총무기 수은이 되겠습니다. 크롬은 소변 중에 크롬이 되겠습니다. 메틸엔 부틸 케톤이죠. 소변 중에 이오 헥산디온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자주 안 나오지만 따로 한번 봐주시고요. 디클로로메탄은 혈중 카르복시 헤모글로빈. 요것도 자주 나오진 않아요. 제가 그런데 암기법에 없는 건 자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암기법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자, 일단은 암기법 이상에도요, 한 번 더 보고 지나갈게요. 이게 워낙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한 번 정리를 하지 않으면 따로 계속 외우기엔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마녀털의 벤페놀 그랬죠, 그죠? 마녀는 마뇨산, 털은 톨루엔, 벤젠, 페놀은 페놀입니다. 메틸마녀 크시더니, 메틸마뇨산 크실렌, 니트로벤 메타헤모, 니트로벤젠은 메타헤모글로빈, 스틸벤 만델린 그랬죠? 스티레는 만델린산, 에틸벤 만델린 그랬죠? 에틸벤젠도 만델린산, 이황화탄 TTCA 그랬습니다. 그죠? 이황화탄소 TTCA, 일산화탄 헤모글로 그랬죠? 일산화탄소는 카르복시 헤모글로빈. 이렇게까지 암기 한번 하시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실기까지 중요한 게요. 혼합물질의 화학적인 상호작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혼합물질의 노출지수와 노출에 대한 평가를 할 때요. 두 물질이 상가작용한다, 독립작용한다 나왔습니다. 그죠? 자, 일단 혼합물질의 화학적 상호작용의 종류는요. 첫 번째 독립작용, 두 번째 상가작용, 세 번째 상승작용, 네 번째 가승작용, 다섯 번째가 기량작용, 그죠? 이렇게 5가지 있다. 만약에 실기에서 종류를 적으시오 한다면 이렇게 5가지다부터 머리에 넣으시고요. 독립작용이 뭔가 보겠습니다. 각각의 독성 물질이 서로 다른 조직이나 기관에 영향을 미칠 때입니다. 각 물질의 반응 양상이 달라서 서로 독립적인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톨루엔과 황산, 독성에 전혀 영향을 안 줘요. 독립작용이에요. 납, 황산, 질산, 카드뮴, 이황화, 황과 시아나수소 이런 것들은 각각의 독성 물질이 서로 다른 조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합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작용한다 보시면 되고요. 상가작용입니다. 동시에 노출이 될 때, 두 물질이 동시에 노출될 때 독성은 단독 물질 독성의 합하고 똑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상가작용은 두 물질의 합과 같다. 2 더하기 3은 5다. 요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승은 상가는 더한다라는 뜻이고요. 더하기 상승은 올라가는 게 상승이잖아요. 그죠? 두 물질이 동시 노출되었습니다. 독성은 단독 물질 독성의 합보다 크게 증가합니다. 2 더하기 3은 옳아야 되죠. 20만큼이나 크게 증가하는 게 상승입니다. 가승작용이에요. 원래는 독성이 없던 물질이 독성이 있는 물질과 혼합했거든요. 독성이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2는 독성이 2인 물질이었죠. 없는 0하고 만났거든요. 근데 독성이 5만큼 더 강해졌다. 그죠? 가승작용은 강해진다, 강해지는데요. 뭐가? 있는 물질하고 없는 물질이 만나니까 더 강해진다. 이게 가승작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기랑 작용입니다. 반대로요. 두 물질이 서로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두 물질이 동시에 노출이 되었을 때 서로 방해를 하기 때문에 독성 물질, 동시 노출되었을 때의 독성은 단독 물질의 독성보다 약해지는 게 뭐냐면
기량작용이에요. 이거는 약해지는 거다. 그죠? 근데 기량작용은 크게 네 가지가 있죠. 그죠? 자, 기량작용은 2라는 독성이 있는 물질하고요. 3이라는 독성이 있는 물질이 합쳐졌는데 각각의 독성보다 더 약한 1로 이렇게 독성이 감소가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배분적 또는 분배적, 나눈다는 뜻이잖아요. 기량작용입니다. 물질의 흡수나 대사에 변화를 일으켜서 독성이 낮아지는 게 되겠습니다. 기능적 기량작용입니다. 생체 내에서 서로 반대되는 기능을 가져요. 하나는 올라가는데 하나는 내려가고 반대 기능을 가지다 보니까 합쳐졌을 때 독성이 약해지는 게 기능적 기량작용입니다. 화학적 기량작용은 화학적인 상호 반응에 의해서 독성이 낮아지는 게 되고요. 수용적 기량작용은 두 화학물질이 체내 내에서 같은 수용체에 결합을 해요. 그래서 둘이서 같은 기관 안에 딱 들어와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독성이 낮아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량작용은 배분적 기량, 기능적 기량, 화학적 기량, 수용적 기량작용이 있다. 기억하시고요. 각각의 이제 작용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더 볼게요. 독립작용은 각각 독성 물질이 서로 다른 조직이나 기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혀 영향 안 주는 겁니다. 그죠? 상가작용은 더하는 거다 그랬죠. 독성이 2하고 3이 만나면 독성이 합과 같아집니다. 상승작용은 크게 올라가는 겁니다. 2라는 독성과 3이 만났는데요. 5가 아니라 20만큼 합보다 크게 증가하는 게 상승작용이죠. 가승작용은 독성이 없는 거하고 있는 게 만났는데요. 독성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독성이 2인 물질하고 없는 물질이 만났더니 5만큼 독성이 강해지는 게 가승작용이죠. 기량작용은 뭐다? 감소되는 거다 그랬죠. 그죠? 독성이 2하고 3인 물질이 만났는데요. 자, 1만큼 독성이 감소돼 버린 거죠. 배분적, 기능적, 화학적, 수용적 기량작용이 있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산업 역학으로 넘어가서 알아야 될 거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나가시고요. 위험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상대 위험도 또는 비교 위험도입니다. 상대적이다, 비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비노출구는 이 유해 위험 물질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이에요. 노출구는 유해 물질에 노출이 된 집단이죠. 비노출군에 비하여 노출군에서 비교했다 또는 이거에 비해서 이거 상대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질병에 걸릴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상대 위험도 또는 비교 위험도는 노출군에서의 질병 발생률하고 비노출군에서의 질병 발생률을 나눠주는 거예요. 노출군이다라는 건 위험 폭로 집단이죠. 비노출군은 비위험 폭로 집단이겠죠. 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상대 위험비를 계산했는데요. 1이다, 그죠? 노출과 질병 사이에 연관성이 없어요. 똑같기 때문에. 상대 위험비가 1보다 크게 나왔죠. 다시 말하면 노출된 게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상대 위험비가 1보다 작다라는 건 이게 더 큰 거잖아요. 질병에 대한 방어 효과가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암기하시는 방법입니다. 상노비, 그죠? 상대 위험군은 노출군 퍼 비노출군이다. 상노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여 위험도, 귀속 위험도가 되겠습니다. 유해 요인에 노출될 때 얼마만큼의 환자 수가 증가했는가? 다시 말하면 노출된 게 얼마만큼 위험에 기여했는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만큼 환자의 수가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게 기여 위험도 또는 귀속 위험도입니다. 질병 발생의 요인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질병이 발생되는 요인을 제거했을 때 질병 발생이 얼마나 감소되었는가도 나타낼 수 있어요. 자, 노출되었을 때 얼마만큼 환자가 증가했는가 나타내고요. 반대로 요인을 제거했을 때 얼마만큼
질병이 감소하는가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기여 위험도에서 기여 분율이라는 건 노출군에서 노출이 질병 발생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여 위험률은 노출군하고 비노출군의 질병 발생률을 빼주면 되겠죠. 기여 분율은 기여했는가를 얼마만큼 비율로 기여했는가를 나타내는 건데요. 기여 분율은 노출군에서의 질병 발생률 마이너스 비노출군에서의 질병 발생률이고요. 분모는 노출군이 되겠습니다. 암기하실 때 기여 분율이 비율이잖아요. 그죠? 요거는 뭐 빼주면 되니까 간단하고요. 기노, 비노. 그죠? 기노라는 건 기어 온다는 뜻이고요. 기어 와서 잘못했습니다. 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기노, 비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여 분율은 노출군, 마이너스 비노출군, 그죠? 나누기 노출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 사망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작업 인원의 사망률을 일반 집단의 사망률과 비교한 거예요. 자, 작업장에서 사망하고요. 일반 집단에서의 사망을 비교한 게 표준 사망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사망비는요. 작업장에서의 사망률 나누기 일반 인구의 사망률. 또는 관찰 사망자 수다라는 건 우리가 작업장을 관찰하는 거잖아요. 기대 사망자 수, 예상 사망자 수는 일반적인 사망자 수가 예상 사망자 수가 됩니다. 그래서 표준 사망비 SMR이 1보다 크잖아요. 표준 집단에 비해서 작업장의 사망이 높은 거죠. 표준 인구 집단에 비해 더 많은 작업장의 사망자가 발생했는 겁니다. SMR이 1보다 작다라는 건 표준 인구 집단에 비해서 여기에 노출되었더니 더 작은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차비가 있습니다. 교차비는 특성을 지닌 사람들의 수와 특성을 지니지 않은 사람들의 수예요. 똑같은 화학물질의 양에 노출되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위험하고 특성이 없는 사람 덜 위험하고 이거다, 그죠? 그래서 특성 교차 기억하세요. 특성을 지녔는지 안 지녔는지에 따라서 비로 나타낸 건 교차가 되겠습니다. 교차비입니다. 자, 그래서 교차비는 환자군에서의 노출 대응비, 대조군에서의 노출 대응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교차비가 1이다라는 건 요인과 질병 사이의 관계가 없다. 그죠? 교차비가 1보다 크다라는 건 요인의 노출이 질병 발생을 증가시킨 거예요. 환자군이니까요. 노출이고 이건 대조군 노출이니까요. 교차비가 1보다 작다는 건 요인의 노출이 질병 발생을 방어를 했다, 줄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성 교차 그랬죠. 교차비는 특성을 지닌 사람과 특성을 지니지 않은 사람들의 수의 비였고요. 암기 공식은 교환대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교차비는 환자군 나누기 대조군이다. 교환대, 교차비, 환자군, 대조군.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는데요. 자주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크롬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이다. 그죠? 질병 발생률이 1.0입니다. 노출이 된 집단의 질병 발생률은 1.2였습니다.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이 물질에 대한 상대 위험비는 자, 상대 위험비 계산해 볼게요. 아까 제가 상노비 그랬죠? 상대 위험비는 노출군에서의 질병 발생률 나누기 비노출군에서의 질병 발생률 상노비. 그죠? 자, 그래서 노출된 집단에서는 1.2였습니다. 노출되지 않은 집단 1.0이에요. 그러면 상대 위험비가 지금 얼마 나옵니까? 1.2, 1보다 큰 거죠. 다시 말하면 노출이 된 게 어떠하다? 위험에 기여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이 유해 물질에 대한 상대 위험도는 얼마다? 이 유해 물질에 대한 상대 위험비는 1.2다가 맞죠? 정답 2번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 한번 볼게요. 다음 표는 A 작업장의 백혈병과 벤젠에 대한 코호트 연구를 수행한 결과입니다. 이때 벤젠의 백혈병에 대한 상대 위험비는 얼마입니까? 했습니다. 그죠? 상대 위험비는 노비, 노출군, 밑에는 비노출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상노비니까요, 볼게요. 비노출군에서의 질병이 얼마나 발생되었는지 비노출군에서 질병 발생률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비노출군은 총 몇 명이죠? 총 27명이에요. 그 중에서 몇 명이 병에 걸렸냐면 2명이에요. 그죠? 27분의 2 하면 비노출군의 질병 발생률은 0.074가 되죠. 0.074분의 이번에는 노출군에서 얼마만큼 질병이 생겼나 보겠습니다. 노출군은 쫙 하면 여기가 노출군이죠. 총 19명 중에요. 5명이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노출군에서 질병 발생률은 19명 중에 5명, 그죠? 0.263이 나왔습니다. 상노비 이렇게 계산하니까요. 3.5가 나왔다.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역학조사 방법 이런 거는 한번 읽고 지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역학 연구의 오류로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계통 오류. 이것만 거의 시험에 나옵니다. 계통적인 오류다라는 건 자, 계통적 오류는 측정자의 편견, 측정기기의 문제점, 정보의 오류 등으로부터 발생합니다. 그죠? 측정자의 어떠한 편견, 측정자가 편견을 갖고 있거나 기기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거나 오차, 그죠? 정보의 오류가 있을 때 생기는 게 뭐다? 계통적 오류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표본수를 증가시키더라도 오류를 감소하거나 제거시킬 수는 없어요. 보통은 표본수를 많이 검사를 하면 좀 정확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측정자나 측정기기나 정보에서 문제가 생긴 것 때문에 표본수를 증가시켜도 오류는 감소나 제거시킬 수가 없죠. 연구를 반복하여도 똑같은 오류가 발생이 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계통적 오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작위 오류는 측정 방법의 부정확성. 측정할 때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가 됩니다. 자,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이 잘못된 건 표본수를 증가시키면 무작위 오류는 감소시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나머지 한번 보시고요. 민감도 특이도 한번 보겠습니다. 민감도는 실제로 노출된 사람이 측정 결과 노출된 것, 노출된 사람이 진짜 노출되었다 나오면 민감도가 높은 겁니다. 특이도는 반대로 실제로 노출되지 않은 사람이 측정 결과 노출되지 않았다로 나타나는 게 특이도예요. 둘 중에 하나 기억하시면 반대다, 그죠? 민감도는 실제 노출된 사람이 노출된 것으로 나오는 겁니다. 특이도는 노출되지 않은 사람이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가음성률은 민감도의 반대예요. 그래서 1- 민감도 하시면 됩니다. 가양성률은 특이도의 반대가 됩니다. 1- 특이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민감도는요. 실제로 노출된 사람이 노출되었다 나와야 됩니다. 그죠? 자, 요거죠. 자, 실제잖아요. 그죠? 실제가 A하고 C하고 합쳐는 A 플러스 C 중에서 진짜 여기에서 노출되었다 나와야 되니까 A 플러스 C분의 A가 바로 민감도가 됩니다. 자, 특이도는요. B 플러스 D죠. 그죠? 요거 B 플러스 D분의 노출되지 않았다로 나와야 되니까 D가 되겠습니다. B 플러스 D분의 D. 그죠? 그래서 이게 나오면요. 시험에 나올 때 그대로 나오거든요. 자, 민감도는 뭐다? 요거 분의 요거다. 그죠? 특이도는 뭐다? 요거 분의 요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음성률은 반대의 개념이다. 뭐? 민감도의 반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음성률은 요거 분의 요게 가음성률. 그 다음에 가양성률은 특이도의 반대 개념이죠. 요것 분의 요거는 가양성률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또 하나 더 있네요. 노출 인연이 있습니다. 자, 노출 인연이라는 건 조사 근로자를 연 단위 1년 동안 관찰한 수치로 환산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노출 인연은 노출자 수 곱하기 연간 근무 시간 수 해도 되고요. 노출자 수 곱하기 12개월분의 조사한 개월 수, 그죠? 그래서 조사한 근로자를 1년 동안에 관찰한 수치로 전환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식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출자 수 곱하기 1년간의 수치니까요. 12개월분의 조사 개월 수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예제 3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표와 같은 크롬 중독을 스크린하는 검사법을 개발했습니다. 검사법에 특이도는 얼마입니까? 했습니다. 그죠? 아까 민감도 어떻게 한다 그랬죠? 민감도는요, 요 두 개 더했는 게 요거죠. 요거분에 진짜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내는 거. 이게 민감도였죠? 특이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 개를 더한 게 요거죠. 진짜로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특이도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이도는요, 9 더하기 21, 30분의 요거죠. 21. 계산하시면 70%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4번 볼게요. 벤젠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10명이고요. 6개월 동안 근무했고, 자, 5명은 2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노출 인연이 얼마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노출 인연은 그저 이게 1년간의 수치로 나타내는 거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노출 인연은 노출자 수 곱하기 연간 근무 시간도 되지만 아까 제가 요거 기억하십시오 했죠. 그죠? 노출자 수 곱하기 12개월분의 조사 개월 수, 조사 근로자를 1년간의 수치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12개월분의 조사 개월수로 나타낼게요. 노출자 수 곱하기 12개월분의 조사한 개월수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노출 인연은 첫 번째 10명이죠. 10명 곱하기 1년이죠. 12개월분의 몇 개월? 6개월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5명은 12개월 중에 2년이니까요. 24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15 인년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과목 산업 독성학도 끝이 났습니다. 자, 뭐 암기해야 될게요. 좀 복잡한 게 있긴 했죠. 하지만 그다지 그렇게 범위가 넓지 않은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체크해 드렸던 것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제가 설명 안 드렸던 내용 스스로 한번 정리하시고요. 예상 문제, 기출 문제 풀어보신 다음부터는 교재 뒤에 있는 핸드북으로 자주 반복하신다면 실기에 넘어가셨을 때 훨씬 수월하게 실기 공부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